미국 금리 인하를 둘러싼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고용 지표가 안정되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GDP의 204%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빠진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고려아연도 백기사를 준비한다는 관측 속에 국회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루 늦게 훈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코스피도 반등에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오전 증시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간밤 큰 상승폭을 보인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 개장과 동시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25분 현재 1% 가까이 오른 2,60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소폭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만 2,600억 원 순매도하며 반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일제히 반등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락세를 딛고 1%, 3%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도 1에서 3%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반등하며 7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1,330원대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네, 앞서 올랐던 뉴욕 증시 상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뛴 42,000선 초반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7% 급등한 5,700선 초반에 나스닥 지수도 2.51% 뛰어오른 18,000선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새벽 연준의 이 비컷 결정 이후 되살아난 증시 낙관론에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경기 악화 우려를 덜어내는 데 일조했던 평가입니다. 국제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2% 오른 온스당 2,590달러 넘게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조수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잠시 후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의 저금리 매력이 감소됐고 이게 엔화 대출 자산의 회수, 이른바 엔캐리 청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을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앞서 이미 엔캐리 청산이 한 번 일부 벌어졌는데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자 일본과 금리 차는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낮은 금리에 빌려서 해외 투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대거 처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글로벌 증시의 연쇄 폭락을 촉발시켰던 엔캐리 청산 사태가 재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변수인 일본의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행이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끝내고 잠시 후 정책금리 변동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0.25%인 정책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시장 전문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17년 만에 올려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끝내고 지난 7월 금리를 0.25%로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시장은 이번에 동결로 쉬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에다 가수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종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속에서도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신호인데 연체율 얼마나 올랐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달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는데 한 달 만에 연체율이 오른 겁니다. 7월 들어 은행권이 연체 채권 정리 규모를 줄이면서도 신규 연체액이 전달보다 4천억 원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7월 중 신규 연체율도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12%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연체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게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세부 분야들을 살펴봐도 모두 연체율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 기업 대출의 경우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0.53%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소범인의 연체율이 0.1%포인트 전후로 상승하며 각각 0.67%, 0.71%의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부문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38%의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연체채권 정리 등을 장려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렇게 하반기를 살얼음판으로 보내고 있는 은행들은 이미 내년의 대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특히 전세 대출에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카카오뱅크는 일명 전세관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휴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주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전세 생활에 유용한 정보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령 카카오뱅크는 현재 전월세 대출 차주에게 등기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임차인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 계약 관련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출시 목표 시점은 내년인데요. 고객 편의성에 방점을 둬 전월세 대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뱅크는 그간 전세 사기 차단 솔루션 같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만 올해는 대출 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세 대출을 포함해 전체 가계 대출 관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미 가계대출 잔액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고 있고 최장 50년인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정책 주담대인 보금자리론 취급을 위해 겸용 업무를 신고했지만 출시 시점은 여전히 미정인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계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면서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더 낮은 현재 금리 상황이 금세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전망과 변수를 최나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는 3.61%에서 6.01%에 분포해 있습니다. 변동금리와 비교하면 상단은 0.7%포인트, 하단은 1%포인트나 더 낮습니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 속에서 한도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9건은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인하기는 들어갔다고 봐요. 금리가 인하될 때 변동금리는 내려가지만 고정금리는 이미 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변동금리 쪽으로 쏠릴 요인이 많을 겁니다. 실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격차는 축소됩니다.
통상 격차가 0.7%포인트 이상으로 크면 고정형을, 0.2%포인트 내외로 차이가 없다면 변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입니다. 에는 뭐 50bp 정도 차이 나면은 이제 바꿔 탈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고정금리 같은 건 비교적 중장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느냐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 상황이 고민된다면 주기형 상품을 선택해 3년 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정부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나라 빚이 꾸준하게 늘면서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출을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서 당분간 부채 비율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부채 비율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네, BIS 즉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에 40.3%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는데요. 2022년 말에 41.5%, 지난해 말 44%로 오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45%를 넘어선 겁니다. 이 BIS는 1분기 말 정부 부채 규모를 약 1,12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8,23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GDP 대비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06.5%에서 1분기 말엔 204.2%로 하락했습니다. 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 GDP의 기준년이 2015년 1,941조 원에서 2020년 2,058조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 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고 우려되는 점은 뭡니까? 네,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한은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 지출 비중 46.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도 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은행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당장 넉 달 후에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세금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투자자분들 많은데요.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유예론이 나오면서 시행보다 유예로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아직 당론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금투세 이슈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그대로 시행이냐, 완화된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민주당의 정책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둘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늘면서 당내 여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 도입 등 정책 보완을 해야 한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예 얘기를 꺼낸 건 앞서 이현주 최고위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내 토론회 결과를 보고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예 후 보완 시행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당도 야당을 재차 압박했죠.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면서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토론회는 오는 24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유예하자는 팀과 시행하자는 팀에 각각 5명씩 배정해서 토론 형식으로 맞붙게 됩니다. 추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등 IB 업계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쪽에 가세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거란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먼저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20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5% 오른 7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66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고려아연 주가는 장중 한때 75만 3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영통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발표된 지난 12일 고려아연 종가는 55만 6천 원이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평화로운 공개 매수가 이루어질 때는 정확히 공개 매수가에서 시세가 형성되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걸 보니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반격 카드에 시장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지분 0.8%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백기사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회장은 어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계획을 짜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추석 연휴 때는 우군 확보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하나 등에서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추가로 고려아연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경영권 분쟁에 가세했는데요. 어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오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해외 매각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연기금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여유자금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데요. 여유자금이 대폭 늘어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 돈을 운용할 새 위탁운용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서금원의 위탁운용 자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직전 선정 당시 2022년 대비 약 1.5배 늘었는데요. 총 3,500억 규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8년부터 여유자금을 금융사를 통해 운용해왔는데 당시 규모는 90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2,400억 원으로 늘린 뒤 이번에 추가로 자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적자였던 서금원이 위탁운용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린 배경을 두고 의아함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익잉여금도 2022년 말 8,200억 원에서 작년 말 7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운용자금의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니까 적지 않은 상황인데 몇 곳을 선정하게 됩니까? 네, 모두 두 곳으로 복수운용사로 선정합니다. 2018년 당시엔 한국투자증권의 1인명 랩을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했었는데요. 2022년 위탁운용을 도입하기로 한 뒤 당시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위탁운용사로 복수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연장도 가능했던 만큼 연장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이기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운용사와 증권사 등 업권 구분 없이 심사해서 각 1,750억 원을 굴릴 위탁운용사 두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산은 관련법에 따라 신용등급 AA- 이상 국내 채권으로 한정되고요. 1년 보수율 상한은 0.07%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받은 뒤 연말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국 정상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의 걸림돌로 부상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양국 동반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현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ento tender je zároveň obrovskou příležitostí pro náš průmysl a budou také významným přínosem pro naši ekonomiku. 러시아와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원과 경제 협력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교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가 서명되었고 내일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계기에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MOU가 서명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에는 첫 일정으로 4대 그룹 총수들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원자력 발전 설비 생산 기업이 위치한 플젠시로 이동합니다. 이후 다시 프라하로 돌아와 총리와의 회담과 오찬,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요즘에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소나 이사 등 용역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추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관련 피해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388건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매해 늘고 있는데 특히 올해 1월에서 5월 동안만 123건으로 1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 시공, 사진 촬영, 자문 강습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에는 판매자가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받은 뒤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28만 원의 청소 의뢰를 받은 뒤 추가 요금을 24만 원 청구한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에서 일단 분쟁이 생기면 특히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요? 네, 물품을 살 땐 사전에 제품의 사양이나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엔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또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이런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용역 중개 플랫폼 판매자 중에는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인데요. 개인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연락처 파악도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나트륨과 당을 줄인 빵과 아이스크림 등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포장지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입니까?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파는 즉석 가공식품들이 대상입니다. 나트륨, 당류 함량이 시중 제품 평균보다 10% 이상 적거나 같은 회사의 비슷한 제품보다 25% 이상 적으면 포장지에 당을 몇 퍼센트 줄였다, 나트륨 다운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이번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유가 들어간 커피 등 10종을, 나트륨의 경우엔 겉면, 도시락, 햄버거 등 6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표시 대상이 기존 김밥, 라면, 요거트 등에서 더 확대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이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먹는 편이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000mg으로 WHO 권고 기준의 1.5배가 넘습니다. 원래도 김치와 국물 요리 등 짠 음식을 많이 먹는데 간을 세게 하는 배달 음식 섭취까지 늘어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기준인 1일 총 열량의 10%보다 적은데요. 다만 빵과 아이스크림을 즐겨 찾는 어린이, 청소년 등 일부는 섭취량이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이 넉 달째 감소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 9,128억 원으로 전월 대비 9,733억 원 줄었습니다. 여신 잔액은 전월 대비 1조 원 넘게 줄어든 96조 9,415억 원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 공기질은 쾌적한 상태입니다. 서울도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전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많은 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남해안과 지리산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늦더위도 사라지겠고요. 공기질은 쾌적하게 이어지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오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전국이 좋음 단계를 유지하며 쾌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